안녕하십니까. 한국국민회계사에서 개최하는 2024년 우리나라 주요 산업 리스크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나이서 시용평가 IS 실장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건설 산업 현황과 최근 이슈 사항 점검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제를 발표하는 나이서 시용평가 건준성 책임연구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국민회계사인 건준성 책임연구원은 나이서 신용평가의 신용평가 애널리스트로서 건설 시멘트 업종을 주로 담당하며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와 산업분석, 그룹분석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 이슈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업점검 보고서를 통해 높은 운전자금 부담 및 PF 우발 채무 현실화로 현금 유동성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건설산업에 대해 자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초 이슈 건설사 PF 우발 채무 점검 보고서는 자본시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인 건설산업 현황과 최근 이슈 사항 점검을 주제로 건준성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진행할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권준성 책임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래 2년간은 건설 관련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폐업하였으며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도 2023년 12월부터 부도설이 돌더니 결국 올 초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금리 기조와 인플레이션에 맞물려 건설 경기는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건설 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건설업 내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산업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해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셔도 개별 산업으로서 건설업이 국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건설 투자는 국내 GDP에서 약 1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국내 GDP는 역성장을 기록했고, 이는 내수와 더불어 건설업의 부진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종합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 수만 19,000여 개나 되는데요. 여기서 종합건설업체라고 하면 현대건설, GS건설과 같이 여러가지 건설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건설사를 말하고, 여기에 더해 일부 공종만 공사하는 전문 건설업체까지 합산할 때는 약 8만여 개에 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편의점 수가 약 5만 5천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흔히 보이는 편의점보다 건설사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건설사가 있는지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건설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입니다. 건설업은 다르게 말해 기존의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좀 더 나은 가치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단순히 건설사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주체가 되는 시행사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 그리고 필요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그 과정에서 각 단계와 주체마다 여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 장표에서 주택 건축을 예로 들어 전체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에서 착공은 사업적으로나 금융조달 관점에서도 큰 분기점이므로 크게 착공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착공 전 시행사는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가 확정되면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 인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보통 자본 규모가 크지 않아서 투입한 에쿼티를 초과하는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초기 사업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으로부터 브릿지론을 이용하게 되는데, 브릿지론은 착공 후 본 PF 대출을 받기 전 가교 역할을 하며 통상 고금리로 이루어집니다. 금융기관은 자본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대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공사 또는 증권사에게 보증이나 자금 보충을 요구하는데요. 시공사 입장에서 이러한 PF 우발 채무로 인해 사업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공이 중요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착공 전 인허가 단계까지 사업 부지나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되었다는 것은 이 리스크들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착공이 되면 본 PF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를 재원으로 기존의 브릿지론 상환 및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착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본 PF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앞단계 리스크가 해소된 것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1금융권 은행들도 대주로 참여하게 되고, 브릿지론 대비 금리도 낮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본 PF로 전환될 때 책임주공 약정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확약을 하게 되고, 때로는 이에 더해 브릿지론 때와 같이 연대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이후 선분양의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진행하고 유입되는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본 PF 상환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후분양의 경우에는 준공 시기에 분양을 통해 상환하게 되겠죠. 사실 착공이 된 이후에도 리스크는 여전히 높습니다. 요즘과 같이 분양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경우일 텐데요. 이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이루어지는 담보대출을 통해 본 PF를 상환할 수도 있고, 연대보증이나 자금 보충을 선 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상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건설사 및 금융기관이 각자 리스크와 이윤 사이에 최적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논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뒤에서 나올 건설업에 나타난 이슈들은 사실상 구조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사항들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건설산업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업은 발주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주산업입니다. 제조업은 대량 생산을 미리 해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건설업은 수주를 한 이후에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맞추어 진행하기 때문에 생산 기간이 존재합니다. 예전에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라도 만들겠다라고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빵과 달리 수주한 건축물, 플랜트, 교량 등을 단기간 내에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주택은 착공 후 완공까지 약 2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물론 토지 보상, 인허가 등의 사전 절차 등을 포함시키면 실제 수주 후 완공까지 기간은 현장별로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비주택인 토목, 플랜트 공사는 그 공사 규모에 따라 공사기간이 상이하며, 대형 플랜트와 교량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3에서 5년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수년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수주가 중장기적인 산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사이클에 대한 전망이 필수적이고, 설사 호황기에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 동안 다양한 변동 위험이 존재하며, 이것이 건설업의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종별로 어떠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보면, 우선 비주택 부문은 과거 국내 건설회사들의 대규모 손실 원인이었던 해외 공사를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로 해외 피드 업체들이 제공하는 원천 설계를 바탕으로 세부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되는데, 공사 진행 중에 실제 세부 설계가 변동되거나 발주처의 요구 혹은 건설회사의 시공 실패 등으로 재작업을 하게 되면서 추가 원가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돌관 공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계적 준공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펀치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계약서상 납기를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최초 수주 시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공사 중에 발생하면서 실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수년 전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택 부문을 보면 사실 주택의 경우 플랜트와 대령 교량 공사와 달리 시공법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의 경우 최초 건설회사가 수주 시 예측한 총 원가가 실제 완공 시까지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도 공사 기간 동안 다양한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자재 가격 이슈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변동성이 이전 대비 높아졌습니다. 또한 최초 수주하였을 때는 분양이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서 수주했는데 실제 분양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공사비는 계속 투입되는데 분양 대금을 받지 못해 시공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결국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대물 변제로 가져온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규모 대손 상각비가 인식되어 손익구조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레버리지 활용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발주처가 별도로 존재하고 건설사가 시공만 담당하는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긴 공사기간 동안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시점과 건설회사들이 공사비를 투입한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자금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도급사업의 경우 시행사와 체결한 대금계약 방식이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기성불이 아닌 분양률에 따라 수령하는 분양불의 경우에는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기성금마저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사는 통상 준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플랜트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로 인해 예정된 공사대금 수령 시기보다 실제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또한 건설사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양을 통한 분양 대금이 유입되기 전까지 토지 취득 및 기타 비용으로 자금 쇼티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금 쇼티지는 결국 차입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으로 인해 사업성이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는 분양이 통상 선분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작성 주체 주관에 의해 이익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조를 보입니다. 플랜트나 토목공사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설계 변경, 발주처 감리에 따른 재작업 등으로 추가 원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의 경우 표준화된 시공법으로 인해 예정 원가의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인데 최근과 같이 건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분양 해결을 위한 할인 분양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최초 수주 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건설회사들의 손익이 급격하게 변동되기도 합니다. 재밌는 점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건설업 회계처리 특성으로 인해 추가 예정원가를 반영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손익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총 도급액이 1,500억 원이고 최초 예정원가가 800억 원이었던 공사가 2년차에 200억 원의 추가 예정원가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총 예정원가가 1,000억 원이 될 텐데요. 좌측 케이스 1은 추가 예정원가를 2년차에 즉시 반영하고 우측 케이스 2는 반영을 미루다가 준공 시점에 인식한 상황입니다. 1년차에는 두 케이스 전부 최초 계획대로 예정원가 800 중에 200의 원가가 발생하여 인식하는 수익이 동일합니다. 2년차에 보시면 케이스 1의 경우 예정원가 600이 총 예정원가 1000 중에 발생하였다고 인식해서 진행률은 60%로 산정하는 반면 케이스 2는 아직 예정원가가 800이므로 진행률 75%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케이스 1 대비 케이스 2가 2년차 공사를 더 많이 진행한 것처럼 되어 수익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3년차에는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케이스 1은 나머지 예정원가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잔여수익 200을 인식하게 되는데 케이스 2는 마이너스 25의 어닝쇼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이익은 500으로 두 케이스 모두 동일한데 인식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통상 결산 시점에 준공이 임박한 현장들이 많은 건설사들의 경우
케이스 2와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3분기까지 우수한 수익성을 보이다가 결산을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받아봤을 때는 막상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건설사들의 예정과 추정과 반영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건설 수주 규모는 건설 경기의 주요 선행지표로 활용이 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통상 건설 수주와 같은 선행지표가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투자와 같은 동행지표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국내 건설 수주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3년 이후로 공공 및 민간 모든 부분에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96조 원의 수주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공공 부분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SOC 사업 등으로 수주 규모가 소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민간 부분은 23년 26%, 24년 상반기 10%의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건설 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향후 건설 경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과거 중동에서 발주한 대규모 수주가 물가 하락이나 미국 이란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예년 대비해서는 많이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1년도 이후 수주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23년에는 국내 건설 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는 증가했는데요. 특히 태평양, 북미양 건설 수주가 증가했는데 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 등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북미 공장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국내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외 부문으로의 공정 다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해외 쪽 건설을 많이 했던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GS건설, 대우건설 등은 중동이나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수주를 재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건설 투자입니다. 이는 앞서 본 수주 지표와는 다르게 현재 진행되는 건설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동행 지표로 쓰이는데요. 2023년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306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나 인허가 감소 영향이 아직까지는 투자 규모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업자들이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수취하는 자금인 건설기성 데이터를 보시면 이는 부동산 호황기에 착공된 다수의 사업장들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2024년 상반기까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착공된 현장들의 준공이 임박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건설 수주가 감소한다는 것은 향후 중기적으로 먹거리 감소에 따라 건설사의 실적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저금리 기조, 부동산 규제 풍선 효과,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 등으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2020년 하반기 이후 21년 10월까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택가격 상승이 일명 갭투자를 비롯하여 높은 레버리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21년 하반기 정부가 실시한 고강도의 대출 규제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따라 주택가격은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1년 8월 기존 0.5%에서 0.75%로 25bp 인상하고 23년 1월 3.5%까지 인상을 단행해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소폭 반등한 모습입니다. 미국에 이어 24년 10월 11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일부 낮췄는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 등의 시장금리에는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발표 이후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눈여겨보실 점은 가격 반등이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외 지방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 지수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향후 시장금리 인하로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할 경우에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매매 거래량도 과거 대비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22년 말과 23년 초에는 매우 적었는데 이는 직거래나 급매 위주로 실거래 가격이 하락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후 현재까지 거래량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반등은 과거처럼 갭투자 수요에 따른 견인보다는 실수요자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동반 확대되는 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정부의 DSR을 비롯한 대출 규제 강화와 고분양가 피로감에 의해 주춤한 모습입니다. 우측 그래프인 매매 수급 동향을 보시면 21년 12월 이후 매도 물량이 수요보다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24년 8월 기준 99를 기록함에 따라 수요가 많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공통적으로는 주택 경기나 공급 과다로 인해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 개시 이후 3에서 6개월 내의 초기 분양률을 보시면 22년 말에 큰 충격을 받고 24년 2분기 기준으로도 저하되었는데 서울은 70% 수준에서 하방 지지가 있었는데 반해 대구나 울산은 분양률이 5%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통상 건설사들은 초기 분양률 50%를 기록하면 준공 시기에 맞춰 분양 실적이 점차 개선되며 공사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부 분양 실적이 저조한 광역시나 기타 지방 물량이 많은 건설사들은 운전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2020년 초 43,000호에 달하던 미분양 물량이 21년 9월 역대 최저치인 13,800호까지 이례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24년 8월 기준으로 7만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리만 사태 전후로 전국 미분양 물량이 16만호를 넘기기도 한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가 18년도와 19년 수준임을 감안하면 미분양 물량이 유달리 많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 건설사들이 대내의 불확실성으로 2023년 공급을 급격하게 위축시킨 상황에서의 미분양 물량임을 고려하면 미분양 부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분양은 준공 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를 했는데도 팔리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주택인 만큼 악성 미분양으로 불립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4년 8월 기준으로 16,000세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도 일부 살아나고 금리 인하에 맞춰 주택 경기도 회복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은 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결국 가격일 것입니다. 공사원가 급등을 이유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부담이 존재하고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이 쌓인 것이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24년 9월 기준 제곱미터당 1,4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비 상승뿐만 아니라 토지대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실제로 분양가 중 대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도 이전 40에서 50%대였으나 최근 70%대 육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할인 분양이나 분양가 하락이 요구되는데 건설 관련 대부분의 원가가 급등함에 따라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 적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년 아파트 공급 물량은 21.2만호로 2010년 17.3만호 이후 최소 분양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언론 등에서 공급 절벽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급하게 공급해서 미분양이 나는 것보다는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것 위주로 선별적 분양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착공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금융비용 측면에서 시행사나 건설사들에게도 부담이 있기에 2014년에는 기존의 이연된 물량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입주 물량이 2023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공사 진행 중인 아파트 물량이 본격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며 건설 투자나 건설 기성의 감소함을 의미하므로 건설사의 실적 저하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은 여전히 장기 평균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건설업 업황에 대해 알아봤고, 그럼 이러한 상황이 건설회사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기성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0년도와 2021년 착공된 현장들의 공정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매출 규모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선행 지표들과 분양 및 착공 물량을 고려하면 중기적으로는 매출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익성의 경우 과거 2015년 분양 물량이 증가했을 때 착공된 현장들의 기성이 진행되고 해외 현장들의 손실이 2017년을 전후로 일단락되면서 이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와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건설 농업비와 건설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 이후 수익성 부담 현실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년 특정 건설사의 재시공 등의 이슈로 비경상적 영업 손실이 반영된 효과를 제거하면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수익성 악화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기수주한 공사에 대해 도급금액 증액 계약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사업장 전반의 사업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충분한 증액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의 급격한 저하가 눈에 띄는데요. 주요 건설사 평균 기준 2022년 이후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시자료를 보면 매출 채권 및 입찰 보증금 증가, 선수금 감소 등 다양한 사유로 최근 현금 흐름이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당시에는 분양 실적이 양호함에 따라 일시적인 매출 채권과 미청구공사 증가는 향후 원활한 대금 회수가 기대되는 현장에서 회수 시차가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저조한 분양 실적을 보이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공사 원가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공사 대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추가 원가 발생 가능성이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용평가 시에는 각 현장별로 공사 진행 상황과 분양 실적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건설사의 현금 흐름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레 재무 안정성 지표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 과정에서는 높은 레버리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입금 증가는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 기준으로 순차입금은 매우 빠르게 확대되면서 보유 현금성 자산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용 위험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 외 이익 측면에서도 건설사에게는 비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건설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에 건설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현금 흐름 저하로 차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건설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상당 부분이 이자 비용으로 충당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주택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시장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긴 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장금리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장표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대비해서 은행 조달금리 대비 주담대 금리 스프레드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주담대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시장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하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며 건설 수주 및 건설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정부의 SOC 확대 정책 등으로 수주 및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나 민간에서는 부동산 PF 시장의 위축과 사업성이 여려한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회복 여력이 낮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서의 부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비주택 건축의 경우에도 과다 공급으로 큰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수주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 전망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시장 금리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기조가 보임에 따라 매수세가 주춤한 모습을 유지하며 수요의 경우에도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가격 하락세가 완화되는 반면 지방의 경우 22년도와 23년 수준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황에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미분양 적재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건설 원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및 현금 창출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 유입이 지연되며 순차익금 의존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며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향후 유동성 대응 능력에 따라 건설사들 신흥도가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저하된 데에는 건설업 대내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대와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긴 하였으나 과거 대비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분양가에 대한 피로감이 심화되며 수요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급의 경우에는 부동산 호황기에 사업성은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현재의 미분양 적재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업 흐름에 따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비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여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차입 부담이 크게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 충당의 상당 부분 소진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대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공공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감소하며 입지가 여리한 지방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가격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최근 건설업에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PF입니다. 2024년 5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브릿지론 및 본 PF에 더해 토지담보대출, 유동화증권 채무보증 등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새로운 평가 방식에 따르면 2023년 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속하는 규모는 약 230조 원으로 확대되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각 및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행적인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 6월부터 새로운 평가 기준을 토대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 의지가 더해지며 연내 부실 사업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2024년 8월에는 개선된 사업성 평가 방안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권 PF 대출 및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유의 사업장과 부실 우려 사업장 관련 여진 규모가 약 21조 원으로 본 PF 4.1조 원과 브릿지론 4조 원, 토지담보대출 12.9조 원 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요 건설사의 경우 수도권 등 비교적 우수한 입지 기반의 사업장 비중이 높고 사전에 PF 차입금 만기를 장기화함에 따라 근본 PF 구조조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장들에 대한 분기별 상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여유한 지방지역 및 장기 미착공 사업에
PF 우발 채무 현실화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준공입니다. 과거에는 건설사가 준공 의무를 다하면 의무가 해제되는 책임 준공에 대해 크게 리스크 있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책임 준공은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양 실적과 달리 건설사의 돌관 공사 등으로 준공 시기를 맞추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착공 지연 및 시행사의 파산에 따른 대위 변제, 그리고 또 책임 준공 미행에 따른 채무 인수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책임 준공이 리스크로 부각되는 점은 연대 보증이나 자금 보충과 같은 PF 우발 채무 대비 금액이 상당히 크며 자기 자본 수준을 감안해도 규모가 매우 과중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허가 이후 착공이 지연되면서 착공 전환율은 6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사업성이 저조한 지방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PF 우발 채무뿐 아니라 책임 준공 현실화로도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책임 준공 미이행 사례를 보시면 중소형 건설사들뿐 아니라 GS건설이나 DL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들 또한 책임 준공 미이행에 따라 채무 인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여리해지면서 대주단들이 만기 연장 등과 같은 협의를 안 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형사들의 경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소수의 채무 인수권에 대한 대응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채무 인수 단위가 수백억 원에 달해서 한 건의 채무 인수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계획 스케줄과 실제 공정률과의 비교를 통해 책임 준공 의무 현실화 가능성 파악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건설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사의 수익성이 최근 눈에 띄게 줄고 있는데요. 레미콘 철근 등 주요 건자재 비용과 공사부문 인건비 등을 반영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1년에서 22년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현재 그 폭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의 수도권 지역 표준 단가는 2020년 이전 로베당 6만원대에서 유지되었으나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이 유연탄 수급 악화, 전력비 부담 등으로 상승하면서 평가일 현재에는 9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비 급등 시기에 수주한 사업장의 예정원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착공 이후 도급액 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1년도와 22년 착공한 사업장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은 지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콘크리트 및 철근 품질 이슈로 원자재 투입량의 증가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비 부담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신규 공급주택의 분양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 리스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개월마다 건축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건설사들이 원가를 절감하려다 보니 부실 시공, 하자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 현장에서의 붕괴 사고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2021년도와 22년 광주광역시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GS건설에서 23년 4월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적이 있죠. 이 경우에는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GS건설 측에서 전면 재시공을 밝혔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아파트 전수조사를 할 만큼 파급 효과가 상당했던 사고입니다. 현재 각 사고로 인한 재시공 비용으로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각각 3,400억, 5,500억 원의 손실을 반영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바 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현재 두 시공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결과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 참여 금지나
심하게는 영업 정직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차치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 향후 수주 과정에서 시행사나 조합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수주하기 위한 저가 입찰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추후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원가를 절감하려다 사업과 재무적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설사의 기본인 시공 품질과 같이 기초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슈를 정리하면서 관련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건설 불황일 때마다 언급되는 부동산 PF는 현재 금융당국의 PF 구조조정 기조를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국면에 대비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대응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추가로 부동산 호황기와 달리 현재는 책임준공 관련 대주단의 입장도 엄격해졌으므로 공정률에 대한 시공사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공사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세에 따라 건자재 가격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원가 절감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건설 공법 등과 같은 꾸준한 투자를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고,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산 시멘트의 수입 등도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원가 절감이 결국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사 품질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주택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공종별, 국가별 다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회사의 사업 및 재무적 여력 내에서만 선별적 수주를 진행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시장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용평가사의 건설회사 평가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건설 방법론은 종합건설사와 시행사 모두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P평가 기업의 자체 신용도를 판단하는데요. P평가사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모델 등급을 평가하며 실적 추세와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향후 3년치 실적 전망을 산출하여 전망 등급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과거 실적 기간은 방법론마다 상이한데, 건설 방법론은 건설 경기 사이클 등을 감안하여 5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망 등급이 결정되면 기타 고려 요인을 감안하여 자체 신용도를 산출합니다. 기타 고려 요인에는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정성 요인들이 반영되는데요. 여기에는 경영진의 투자 정책에 따른 사업 및 재무 변동성이나 하이브리드 증권 보유에 따른 재무적 파급력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P평가 기업이 계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체 신용도에 계열과의 신용 의존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계열과의 신용 의존성이란 계열사 간 비경상적인 재무적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그 정도를 감안하여 자체 신용도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노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세부 평가 요소 표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회사를 평가할 때 크게 사업위험과 재무위험으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그중 사업위험은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위험 평가 요소와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지위로 평가 요소가 나뉩니다. 경쟁지위 평가 요소는 시공능력 순위, 공사 잔량, 영업 수익성의 정량 지표와 사업 다변화 수준, 사업 경쟁 역량을 평가하는 정성 지표가 있습니다. 정량 지표는 각 구간별 수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 지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위험은 크게 금융비용 커버리지, 현금 흐름, 재무구조, 재무적 융통성 이 네 가지로 평가 요소가 나뉘게 됩니다. 정량적인 지표는 각각 영업이익의 금융비용에 대한 대응 수준, 영업현금 흐름의 차입금에 대한 대응 수준, 자기자본 규모, 부채 비율이 있고, 그 외에 재무적 융통성, 우발부채를 포함한 자산부채의 질적 수준, 사업 관련 대여금 및 출자 부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정성적인 지표는 각 회사별로 특성도 고려하지만 유효 등급이 있는 회사 간의 하이어키도 같이 고려합니다. 산업위험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산업위험 등급은 현재 나이스 신용평가의 모든 종합건설회사에 동일한 등급이 부여됩니다.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WB-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등급은 건설업의 호황 불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경쟁 강도, 정책 및 경기 민감도,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급 구조의 높은 변동성 등 건설업의 본원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산업위험 등급이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사업위험 내 경쟁지위 평가 요소를 보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시공능력 순위는 매년 건설협회에서 7월에 발표되는 것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는 종합건설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건설회사 외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는 국내 및 해외 시장 내에서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 회사로서의 시장 지위를 정성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사업 다변화 수준은 첫째는 사업 및 공정 다각화, 둘째는 지역 및 거래선의 다변화, 셋째는 계열 물량 수주에 따른 영업 안정성 확보 수준,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업 경쟁 역량은 건설업종 주요 경쟁 요소에 대하여 피평가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기본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사업 경쟁 역량 평가 시 고려된 요소로는 브랜드 인지도, 시공 경험, 원가 관리 능력, 전문 인력 보유 및 기술 역량 수준, 영위 분야의 다양성 및 확장 잠재 가능성, 해외 사업 관리 운영 역량, 주거용 건축사업 분양 위험 관리 능력 등이 있습니다. 수주 잔액은 그 건설회사가 확보해 놓은 공사 물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영업 수익성도 정량 지표이며 EBIT 마진율 기준 4에서 6% 수준을 보통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위험 평가 요소입니다. EBIT 금융비용, 영업현금흐름 차입금, 자기자본 규모, 부채 비율과 같은 정량 지표도 5개년 평균치를 사용합니다. 특히 타 일반 회사들의 평가 방법론과 다르게 건설회사들의 경우 원가율 조정 혹은 미분양 부분 대손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적 완충력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규모를 주요 평가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지표는 정성 지표도 있는데요. 건설회사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초기 운영자금,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SOC 지분 매입 등 투자활동상 자금 소요가 자금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회사의 자금 조달력 대비 사업 관련 대여금, 출자 부담의 적정성을 현금흐름 적정성 평가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재무구조 및 자산의 질에서도 각 현장별 분양 실적 등 공사 진행 현황을 고려하여 자산 부채의 질적 수준과 지급 보증 차입금 현실화 가능성 등 우발 채무 위험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해당 현장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그 자산성이 여류하고 관련 우발 채무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죠. 재무적 융통성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여신 한도, 재무상태표상 단기금융자산 및 매각담보 유동화 가능자산 보유 수준, 회사채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 접근성, 대주주 또는 소속 계열 기업으로부터의 경상적인 재무지원 수혜 가능성, 전후방 교섭력을 통한 운전자금의 유연성 등 현금 창출력의 탄력성에 근거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추이를 보면 2018년도 이후 주택사업 호황기를 맞아 많은 건설사들이 상승 조정되었는데요.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1노치 상향 조정되었으며 많이 조정된 회사는 2노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주택경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앞서 살펴본 주요 이슈들로 인해서 신용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전망 강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이 부동산 호황기에 추적한 재무적 완충력을 통해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이 약화된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PF와 부실시공 등으로 이슈가 됐던 기업들은 실제로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PF 관련해서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있고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시공품질과 관련된 이슈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태영건설의 경우 워크하우스 돌입하면서 트리플 C 등급으로 변경된 이후 만기 도래에 따라 등급이 소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여리한 사업성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높고 유동성 대응력이 부족한 건설사의 신용위험이 상승할 전망임에 따라 건설사들 신용평가 시 관련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건설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 산업 현황 및 전망, 주요 이슈 점검 및 건설회사 신용평가에 대해 자세히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